그러니까 F-15를 두고는 공중 우세 전투기라고 부르다가 F-22를 두고는 공중 지배 전투기라고 불렀어요. 근데 F-16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시장 지배 전투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이마스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탄 하나가 1톤짜리가 그냥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1톤짜리 폭탄을 F-16은 최소한 2발은 달 수 있거든요. 탄약 빼고는 그렇게 지원 많이 해준 것도 없어요. 계속 찔끔찔끔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지 적극적으로 보내줬으면 벌써 전쟁 끝났죠. 제때 지원을 안 해주면 우크라이나 밀립니다. 그때는 손쓰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전문연구위원 유성엽입니다. 베트남전이 끝나던 시기 새로운 전투기에 대한 요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까지 미 공군하고 해군은 공중전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훈련 역량을 달성을 했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미사일 시대가 오면서 F4 전투기부터는 미사일로 다 해결을 하면 된다라는 미사일 만능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공중전에 대한 훈련도 많이 부족했고 항공기를 공중전에 사용할 수 있을 적절한 형상으로 만들지도 못했고 그 두 가지 문제가 베트남에서 그 미군의 굉장히 큰 실패를 안겨줘요. 그때 당시에 개발됐던 F-14, F-15 그리고 F-16, F-18 이 항공기들은 전부 다 각자 맡겨지게 되는 역할에 따라서 요구되는 성능이나 수준이 좀 많이 달랐고 그 중에서 70년대에 하이로우 믹스 개념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하이급 전투기로는 F-15, 로우급 전투기로는 F-16을 획득을 해서 포스 멀티플라이어 승수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적정 비용을 투입해서 최대의 전력 효과를 얻겠다라는 시각이 두 종류의 항공기가 개발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졌던 초기형 F-16이랑 지금 F-16은 사실상 다른 비행기예요. 겉모습만 거의 비슷할 뿐이지 엔진부터 시작해서 레이더하고 싹 다 바뀌었어요. 초기의 F-16들은 거의 공대공 전투를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F-16에 요구했던 건 경량 전투기로서 가시거리 외교전이라고 하는 BVR 교전도 요구하지 않고 당시에 중거리 미사일이었던 AIM-7에 대한 요구도 없었어요. 단거리 격투전, 소위 말하는 독파이팅이죠. 이 부분에 대한 요구들만 주로 반영이 됐던 거예요. 물론 공대지 임무도 수행이 가능했지만 당시에는 유도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F-16은 끊임없이 성능 개량을 하거든요. 엔진도 바꾸고 더 출력이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무장을 달 수 있게 되고 레이더도 교체를 하고 특히나 랜턴 파드라고 부르는 적외선 조준 장치가 있었어요. 이게 등장하게 되면서 F-16이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F-15나 F-111 같은 항공기만이 어떻게 보면 정밀 유도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랜턴 파드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F-16도 F-15나 F-111처럼 그런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멀티롤 파이터가 된 거예요. 모든 유형의 임무에 F-16을 다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F-15를 두고는 공중 우세 전투기라고 부르다가 F-22를 두고는 공중 지배 전투기라고 불렀어요. 에어 도미넌스 파이터라고 불렀어요. ADF죠. 그래서 근데 F-16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시장 지배 전투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신규 기체가 계속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몇 대가 생산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F-16 수명은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 공군 같은 경우에는 5세대하고 6세대 전투기로 전체 전력 구조를 다 넘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환에 걸리는 그 기간 동안 대신 전력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전력으로 F-16을 고려를 하고 있고 신규로 생산해서 그 공백을 메꾼다라는 게 아니라 있는 F-16 항공기를 수명 연장을 해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성능도 구소련제 항공기보다는 성능이 좋았고 가격 면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항공기 중에서 가장 저렴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부분은 말 그대로 공대공 전투 중심 경량 항공기에 대한 요구였고 미 공군 발주와 더불어서 주방위군 쪽에서 요구가 또 추가로 들어가면서 성능 개량이 또 일부 되면서 유럽에 또 팔리기에 좀 좋은 조건이 생겼어요. 그런 조건들이 생기다 보니까 유럽에서 단체로 F-16을 한번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국가들에서 다 같이 구매를 하게 됐죠. 그러던 와중에 80년대에 중동전 과정에서 F-15하고 F-16이 중동 국가들하고 교전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둬요. 그런 것들이 또다시 세일즈 포인트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 또 다시 판매가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중간에 끊기질 않았어요. 각 국가별로 차례차례 이런 식으로 계속 구매를 하다 보니까 라인이 한 번도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있는 상태로 꾸준하게 생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라인도 늘 거의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생산이 되다 보니까 양산 비용 자체가 다른 항공기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이마스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는 단일 탄두를 사용하는 GMLRS 유도탄을 사용을 하더라도 탄두 중량이 200파운드를 넘지 않아요. 뭐 한 100kg을 안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30%밖에 안 나와요. 하이마스 탄 한 발을 쏘더라도 표적 하나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3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요. 왜냐? 탄두 중량이 작기 때문이요. 반면에 전투기에서 투발할 수 있는 무장은 작은 게 250파운드고요. 큰 거는 2000파운드예요. 그러니까 탄 하나가 1톤짜리가 그냥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1톤짜리 폭탄을 F-16은 뭐 연료 탱크하고 이것저것 다 단다쳤을 때 최소한 2발은 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소티 들어가서 표적 2개를 제거할 수 있고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이마스하고 비교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이마스는 뭐 거리도 짧고 그리고 효과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 상호 항공거부라는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4세대 전투기를 쓰기가 어렵구나라는 판단들을 모두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은 6세대 전투기, 다른 국가들은 5세대 전투기로 넘어가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전력 구조가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하지만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하고 서방의 4세대 전투기가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서방의 4세대 전투기들은 시드라고 부르는 대공 제압 임무에 대한 능력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무장이라던가 필요한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함이라고 부르는 미사일이 작년에 미그 29에서 운용이 되던 것도 확인이 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방식은 정말 좀 무식하게 활용을 하는 방법이고, F-16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장들이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장들을 정확하게 잘 운용을 하고 전술도 제대로 구사를 할 수 있다면 지대공 미사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거해 나가면서 임무를 수행을 할 수 있겠죠. To Ukraine. No, but the president.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압력을 넣는 거에 따라서 결과는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작년에 제이담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제이담과 동시에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렇게 못 넘어가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넘길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조종사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조종사 훈련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항공기를 언제 넘겨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판단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걸 주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그만큼 또 잘 쓸 거라는 것들을 이제 다들 알게 됐잖아요. 실제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이마스 같은 것만 해도 장비는 넘겨줬는데 러시아 지역의 좌표를 찍지 못하도록 해서 넘겨줬어요. 서방은 전쟁의 전구의 범위를 정확히 우크라이나 지역 안으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제 논리 때문에 지원 안 해주겠다라고 독일이 버티다가 내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쟁이 확전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제때 지원을 안 해주면 우크라이나 밀립니다. 지금 지원 안 해주면 2달, 3달 뒤되면은 좀 많이 밀릴 수 있어요. 그때는 손쓰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빨리 해서 넘겨주는 게 맞아요. 뭐 국가별로 이 상황이 뭐 핵전쟁이나 아니면 나토로 확전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얼마만큼 하느냐의 차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나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넘겨주더라도 그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미국이나 나토 쪽 국가들이 지나치게 조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준 것처럼 얘기들 하지만 탄약 빼고는 그렇게 지원 많이 해준 것도 없어요. 정말 간신히 싸울 수 있을 정도만 계속 찔끔찔끔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지, 적극적으로 보내줬으면 벌써 전쟁 끝났죠. 근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끌고 지원을 하면은 이득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전쟁 사람이 하는 거고, 그러면은 사람은 싸우다가 지친단 말이에요. 이제 곧 1년이고 2년 3년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시간만 끌다가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지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